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14명이 숨진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나기 전 무려 24차례나 이곳이 위험하다는 긴박한 신고가 있었지만 어느 기관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50명의 인명피해 상당 부분은 제대로만 대처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 천재지변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공직사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는 헬로윈 축제를 앞두고 용산구청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대거 휴가를 떠나기도 했죠. 하기야 국민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이 뛰어간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대통령실. 이 난리통에 골프를 치고도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는 대구시장도 있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예, 수요일은 김장자매 철인 형제 나오는 날인데요. 오늘 김유정 의원, 장현미 변호사 나오셨는데 철인 형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새로운 얼굴 두 분 모셨습니다. 박유진 서울시 의원,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유진 의원께서는 지금 서울시의회 대변인 맡고 계시고요. 예. 네. 서울시의원이면 지역구는 어디이신가요? 예, 저는 은평 뉴타운 살고 있어서 은평? 예, 제 3선거구라고 합니다. 예. 아까 주신 명함을 보니까 위메프 이름도 직접 지으셨다고? 아, 예, 창립 멤버였습니다. 예. 1년 전까지 UMF 실장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제 이뤄놓고. 아, 이게 저한테는 그 지난번 대선 결과가 너무 약간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좀 인생의 경로가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또 정치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로 예, 좋은 정치 예.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예, 많이 배우고 익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곽관용 위원장님은 남양주을. 예, 남양주 의뢰입니다. 남양주을은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예, 저희 남양주가 3개 지역구인데요. 예. 모두 다 지금 국회의원은 이제 민주당 소속이십니다. 예. 그러면 내년 총선 준비 지금 하고 계시겠네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 예. 국민의힘이 잘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상황도 있고 지역적으로 또 제가 신인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또 젊은 세대답게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요즘 잘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계속 잘 못해라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또 건강하게 잘 해줘야 여당도 함께 또 긴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당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줘야 야당에서도 더 긴장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상생하는 차원에서 또 젊은 세대로서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좀 올바르게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잘 준비하셔서 좋은 승부 펼쳐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분 두 분 오시니까 정치 본색이 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철근 형제가 상당히 긴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 이 활력이 넘치네. 막 이런 느낌, 이런 긴장감 같죠. 하여튼 평균 연령이 확 낮아져. 그러니까요. 덩달아 저도 감사합니다. 한 번 자리 비우면 안 된다는 걸 한번 보여줄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웃을 때는 아닙니다만 새로운 분이 오셔서 환영하는 차원에서 어제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MBN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사고가 나기 전에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공사 감리단장이 112에 신고를 했어요. 감리단장이니까 그쪽을 좀 잘 알겠죠. 그래서 직접 현장을 나가본 거예요. 그 미호천을 가보니까 이게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다. 궁평 교차로요. 예예예. 지하철 흔수 우려가 있거든요.
그 오신 것도 그렇고, 예, 중청 지하차도 그 차량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긴급신고 112입니다. 미호천교 있는 데인데요. 국도 376호선. 거기에 제방이 물이 넘치기 시작했거든요. 이호청교 있는데요. 아까 신고 주신 거예요? 중청 교차로 그쪽하고 중청 지하차도도 물에 잠길 수 있어가지고 차량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평 그쪽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거든요. 중청 지하차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궁평 지하차도도 하단 통제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저 신고 내용을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한데 유가족들 지금 어떻겠습니까? 김유정 의원, 아까 신고하신 거예요. 신고를 지금 2번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차를 막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때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압사의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수십 차례 전화해서 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신고 전화를 받고도 경찰, 소방, 흥덕구, 청주시, 충북도는 계속해서 서로 떠넘기기만 했다는 게 정말 분통 터질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은 인력이 없어서 못 보낸다는 둥 또는 엉뚱한데 또 출동을 했다는 둥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투철하게 신고까지 해서 이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통제해 달라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몇 차례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막았다는 것은 인재라기보다 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아니 직접 시민이 알려주는데도 대응을 안 해가지고 참사를 나게 하는 게 그런 나라를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24차례나 여기에 대피하고 교통 통제해야 된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장유미 변호사. 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죠. 이거는 공직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번에 완전히 노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감리단장이 미호천이 범람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경찰한테 궁평교로 나가달라고 그래요. 경찰이 어디로 나갔는지 아십니까? 그 신고를 받고 사고와 무관한 궁평 1교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교통통제를 해요. 미호천에 300m 떨어진 건 사고가 난 궁평 2교였어요. 완전 다른 곳에 간 겁니다. 이 신고 접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자체. 제가 한 지자체장 분한테 여쭤봤어요. 홍수 매년 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상 이변 핑계 대지 말고 이변을 이변이라 하지 말고 언제나 정확하게 제대로 대비하라고 그랬어요. 대비했습니까? 그랬는데 지자체들은 보통 홍수에 대비해서 우회로 어떻게 할지 시뮬레이션 짜고 어디를 통제할지를 미리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충북 지금 밑에 구청 뭐 이런 쪽으로 시청 책임 넘기고 있죠. 서로 경찰은 소방에 소방은 또 지자체 서로 책임 넘기고 있으면 이 안이 누가 국민이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 와중에 대통령이 뛰어온다 해서 바뀔 것이 없다니요. 그러면 다른 국가 수반들은 왜 급히 귀국한 겁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고요. 저는 이태원 참사 때 그 기사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국가는 오지 않았다. 이번 참사 때, 이번 홍수 때, 이번 수해 때 국가는 제대로 닿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 집권여당 설명할 겁니까? 4대강 때문입니까? 왜 또 정쟁화하고 논점을 흐립니까? 정말 책임의식이 없다. 정말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곽관용 위원장님, 지금 이 표를 한번 보니까요. 행복청에서 비상근무자가 오전 7시 1분부터 56분까지 모두 13차례나 청주시하고 흥덕구에 위급한 상황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도 3차례, 4차례 신고를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일단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기민하게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 같고요. 우선 저도 이제 정부 여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피해를 입으신 여러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참사가 인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일선에 있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호우라는 것 자체는 천재지변의 일부인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대처를 한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뭐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다만 과거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비해서 최근에 이런 수해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재난들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들, 그 기술적인 측면들은 진보를 해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심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직사회가 더욱 더 나은 모습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 당연히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이번 참사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수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리 재난경보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또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시스템으로 이제 지금도 이제 사후에 책임 공방 가지고 핑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단기적인 대응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있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옆에 있는 지금 미호강, 미호천 자체도 사실은 원래 그 침수나 범람이 취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좀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공사 때문에 임시로 뚝을 좀 쌓아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하면서 사태가 좀 심각해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대응들, 그 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이 대응들 모두가 좀 미흡했다라는 점 이번에 저희가 좋은 그 사례로 삼아서 더욱더 좀 철저히 방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리단장이 거기에 갔겠습니까?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쪽에 다리를 놓으면서 제방을 약간 좀 허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가 오니까 임시로 제방을 쌓았는데 임시 제방은 아무래도 취약하니까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쪽은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직접 현장에 나가 보기까지 하고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데로 나가고 한두 번도 아니고 24차례나 긴박하게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이번에 그 사고가 났던 747 버스는 오히려 그것도 사실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원래 노선을 가지 않고 그쪽으로 돌아갔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지로 밀어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요즘에. 박유진 대변인, 서울시 의원이시니까 공무원들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혹시 그런 느낌 좀 안 드십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좀 안 움직인다는 느낌 안 받습니까? 욕만 하면 정쟁이고 대안을 얘기해야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슴이 아픈 진짜 이유에는 이번 사건이 지난번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와 너무나 같게 느껴지는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 때는 6시 34분 최초 신고가 있었죠. 그 뒤로 10시에서 10시 15분 사고 당일 시각까지 최소 3시간은 나라가 없었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금 2시간 반 전부터 경고가 있어서 모두 24차례나 신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상황들을 다 삭제하고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얼마였냐 보도에 따르면 최소 30분은 가질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건설회사 감리단장은 공사 현장에 포인트가 있고 경찰은 도로 통제가 주업이죠. 소방은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할 일들이 있어요. 이런 할 일들이 있는 것이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하에서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근데 서울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신고는 112, 119로 들어오고 있는데 서울시청 지하에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종합안전상황실이 재난안전상황실이 있거든요. 놀랍게도 112, 119 시스템과 종합재난안전상황실의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고와
재난안전실 상황의 운영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 극적으로 증명됐던 거거든요. 이번 사건 역시 똑같습니다. 왜 대통령이 자리가 없었는지가 문제이고 청주시 행정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각자 부문들은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보는 행정의 역할이 있었어야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출동하고 각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유기적인 결합이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 그게 문제의 핵심인 거죠. 소쩍새님, 대처를 안 해서 국민이 죽었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석영님, 위기를 넘기는 게 먼저지 또 수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은숙님, 나라가 이런데도 이권 카르텔이나 외쳐대고 있으니 정말 속 터집니다. 이권 카르텔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이은주님, 요지부당 공무원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뒤탈을 미리 걱정하는 것 아닐까요? 무정부와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 때문에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 뿐입니다. 김유종 의원,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도 얼마나 많은 신고 전화가 들어갔습니까? 네. 지금 뭐 위험해요부터 이제 막 죽어가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밝혀진 건데 용산구청 관할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이 할로윈 축제 때 아이고 골치 아파 우르르 다 휴가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데요. 특히나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윗선에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거의 꼬리 자르기 식으로 뭐 구청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경찰청 일부 이렇게 또 집어넣었다가 다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도 이 국민 159명이 희생된 이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히 뭐 자연재해다 이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로 이렇게 책임지지 않으려고 떠넘기다가 결국에는 국민의 큰 희생이 뒤따랐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지하철도가 이제 8시 40분부터 이제 침수가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무려 말씀하신 대로 24차례 신고가 있었고 위험을 너무나 감지했고 그런 상황인데 특히 청주시에서 침수 9분 뒤에 버스 회사에 전화 걸어서 그 지하차도로 가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청주시장이 도대체 누구냐? 예.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요. 누구냐라고 봤더니 이분이 행안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직전에는 지역발전 정책관을 했고요. 예. 21년까지는 재난협력정책관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재난을 아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이 행안부에서 일을 했어요. 재난협력정책관을. 그러다가 청주시장이 됐는데 이렇게 합니까? 정말 이 청주시장부터 어떻게 파면을 하든지 뭔가 이 국민 차원에서 이거는 문제 제기하고 파면할 수 있나요? 뭐 선출직인데. 처벌해야죠. 감사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총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총리의 말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냥 총리 핫바지로 보는 거죠. 누가 누구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곽관영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호우 피해가 막 났는데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그걸 두고 잘 갔니 못 갔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우크라이나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가시는 거는 뭐 그것 자체로 아주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내고 있는 메시지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들에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해석이 필요하거나
오해를 낳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꾸만 저같이 이제 정치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나 논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선회하게 하거나 또는 공격하게 하는 빌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데, 이번 그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도 저는 사실은 그 선진적인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 인적 요소가 최대한 좀 이게 배제돼야 되는 게 이제 저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잘 돌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 자리에 어떤 사정 때문에 비우더라도 국민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가는 건 사실은 대통령 이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국익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봤자 뭐가 달라지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항상 마음만 함께 하고 있다. 빨리 달려가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국가의 시스템을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식의 메시지 정도가 나왔다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지금 이렇게 공분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의 문제, 섬세한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런 태도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는 저는 조금 더 세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곽관영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달려간다고 호우 상황 달라지냐 하는 말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지난번 작년에도 또 이런 호우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인가? 비 온다고 대통령 퇴근 못하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당에서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 좀 합니까? 저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질적으로 정치의 역할, 이렇게 재난이나 위기 상황 앞에서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마음을 말로써 또 메시지로서 어루만져주는 그런 또 세심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오히려 현장에 수습하고 있는데 가서 왔다 갔다 하면 방해만 될 뿐이지 그 당시에 어떤 힘을 보태거나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공직사회를 긴장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텐데,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감안을 하고 본다면 그런 식의 메시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팔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정치의 역할, 이런 위기 앞에 정치의 역할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비판 드리고 싶습니다. 다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집중호우가 나서 막 인명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까? 작년에 호우 피해 났을 때 대통령 다시는 이런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그러면 외국의 순방 중에 이런 보고를 받았으면 일정을 중단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거보다도 이게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일정이 있었겠지만 국민들은 몰랐으니까 일정이 없던 우크라이나를 갑니다. 그것도 13시간, 14시간 고생해서 갔다고 자랑할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가놓고 왜 갔느냐라고 하니 이번에 안 가면 못 갈 것 같아서 그랬다. 간다고 상황이 달라지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 생각이 어떻겠냐 이겁니다. 장현미 변호사.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대통령 탓, 비가 너무 적게 와도 대통령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 인식까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거 일본의 TBS 민영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한다라고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사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차장도 이 부분이 좀 유동적인 상태로 갔다가 그 현지에서 폴란드 현지에서 좀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동선상
그런 부분 때문에 갔던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 돌아와서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있지 않냐고 호통쳤습니다. 저는 위정자라면, 집권 여당이라면 국민의 생명이 사그라들 때 본인의 책임을 일말이라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요. 그런데 질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 사회가 좋지 않은 신호를 수용했다고 생각해요. 아, 책임을 넘기는구나. 이태원 참사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태원 참사 때 뭐라 했습니까? 경찰한테 엄청나게 호통쳤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하지 않고요. 책임을 아래에 전가하는 모습 보고 공무원 사회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아,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럴 계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본인의 최측근인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취할 태도입니까? 우크라이나 방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치 동맹 좋습니다. 그런데 가치 동맹만으로 국제사회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플러스 알파 뭘 갖고 왔습니까? 60조다, 2000조다, 재건 사업에 들어간다라고 그러죠.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정확하게 산정해봤습니까? 우크라이나는요, GDP가 4,000불을 겨우 넘어요. 영국의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우리가 아마존으로 아느냐고 호통쳤습니다. 왜? 계속 지원만 해달라, 도와만 달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 신호, 사직생 생직사라고 그랬죠. 그 워딩은 이순신 장군이 오자병법에서 차용한 겁니다. 왜 나온 맥락이 있냐면 군대가 지금 같은 체제가 아니니까 다 이탈을 하거든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군을 이탈한 사람을 잡아서 목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각오로 싸우면 오히려 살 수 있다. 도망가지 말란 그런 취지였어요. 이 맥락이 맞습니까?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연대한다는 것도 무슨 취지입니까? 전 러시아를 적대로 돌렸다 뭐 이런 거에도 공감하지만 대통령이 대관절 뭘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해 현장에는 또 어떻게 갔습니까? 흰 운동화 저는 무신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흰 운동화 신고 갔죠. 그리고 워딩도 이렇게 돌 정도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바위가 떨어지는지 몰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집이 묻히고 전 재산을 잃은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지도자의 말인가요? 너무 저는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얀 운동화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구두 신고 갔어요. 그랬죠. 예, 그나마 이번에는 운동화를 신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흙탕물 속에 하얀 운동화 신으면은 금방 한 번 신고 못 신을 것 같긴 해요. 아마 이제 국민들 가슴에 가장 극적으로 남아있는 상처의 워딩이 있죠. 신도림 참사 사건 현장에 가서 그 지하 단칸방을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퇴근하면서 밖을 보니 이미 아파트 저지대는 물이 차오르더라고 라고 말하면서 귀가하신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죠. 대통령이란 자리는 결국 모든 책임은 이 자리에서 라고 책상 앞에 붙여놓으시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이번에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결국 이 모든 책임의 당사자가 본인이라는 거를 절감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전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은 마치 남의 일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게 대통령이 업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국민들 가장 가슴 찢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느닷없이 또 이권 카르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수해 복구 그거 가장 현안인데 이권 카르텔 얘기가 왜 나오는가 참 뜬금없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좀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곽관영 위원장,
좀 화내는 목소리 아닙니까? 오늘 좀 힘드시겠네요. 왜 화를 내요?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화가 좀 나신 것 같긴. 그러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누가 화를 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도 오늘 좀 해석을 계속해서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좀 곤란한데요. 저 부분은 분명히 지금 수해복구 그다음에 이제 재난 지원 관련된 것과 예. 지금 대통령께서 조금 집중하고 계신 그 어떤 보조금 문제, 국고보조금 문제가 좀 섞여서 뒤섞여서 나와서 지금 저렇게 보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저 부분은 분명히 좀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회하자면 이 수해가 나고 지금 국민들께서 인명 피해, 그다음에 재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이제 보전해 주려면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이 모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에 물론 이콘 카르텔 관련된 부분 대통령 지적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부당으로 수취한 이런 부분들에선 국가에서 환수 조치 내릴 수 있죠. 근데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을 당장 재원으로 투입해서 뭐 수해복구나 이런 데 즉각 사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미리 편성되어 있는 그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있는 재원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적인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낭비되고 있는 혈세들을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긴축하면서 잘 마련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카르텔 부분을 바로 재정에 투입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또 지금 여러 비판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오해들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이라는 게 다 때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이지. 김준정 의원 왜 여기서 이권 카르텔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앞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오송 지하차도의 이런 희생자,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는 관제이잖아요. 다 서로 떠넘기기 하고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넘기게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국민이 희생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해야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 후보 시절에는 산불난 지역에 가가지고 그 위로하고 하면서 청와대 들어가면 안 올 거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청와대 들어가 헬기 타고라도 온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뛰어가도 소용없다고 하니 그 밑에 공무원들은 다 순차적으로 뭐 내가 간들 달라지겠어라는 생각 똑같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 전념이 되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아니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꿰차고 앉아서 이렇고 저렇고 상황 보고하면서 지시하고 신속하게 보고받고 또 대처하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고 풀리겠죠. 그걸 하라고 대통령이란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해놓고 지금 막 화를 내면서 이권 카르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그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 내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국고보정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무슨 뭐 부정 사용했다랄지 이런 것들. 그게 314억이었는데 5천억 깎아버려.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예산 638조 중에 102조 정도가 올해 이를테면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용이 되죠. 지방 그 자치단체 재정 지원도 하고 교부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보조금 나가는 다양한 그 명의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NGO나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겠죠.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를 놓고 국고보조금 이거 안 돼. 시민사회 이거 싹을 잘라버려야 돼. 이런 생각만 머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권 카르텔이라고 통칭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고보조금을 아무 법적 그런 거 없이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나요? 그건 나중에 문제 되거든요. 국회에 보고라도 해야 되고 승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절차나 이런 거 없이 당장에 이 국고보조금 이미 다 지급된 거를 걷어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수혜에 지금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 그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어떤 구체적인 플랜도 없어요. 그냥 이권 카르텔, 뭐 시민단체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수혜 지원금으로 써. 지금 이런 차원인 것인데 그때 수혜 그 지역 갔을 때 뭐 살려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이거였잖아요. 이럴 때 쓰려고 돈 모아뒀다, 아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건 앞뒤 맥락 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도의 양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국고 보조금에 대한 개념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과하고 정말 그 국민들께 죄송하고 읍설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막판에 이권 카르텔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마치 5.18 기념사에서 AI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유진 대변인 혹시 시차가 아직 적응이 안 된 걸까요? 저는 이번에 이권 카르텔 이야기는 지금까지 1년 넘게 진행됐던 정부 사례 중에 정말 최악의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갈라치기의 상징이거든요. 모두가 다 국민들이 감동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에 거의 고성 일대를 다 태울 정도의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일제히 새벽에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강원도로 몰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많은 국민들이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내 눈으로 직접 봤던 광경이다. 맞습니다. 책임의 크기는 권한의 크기와 비례하거든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왜 필요한 거냐? 대통령인 자리 정도여야 전국의 소방차 강원도로 집결한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결정이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결정인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정말로 슬퍼하는 이유는 이번에 반복된 이 참사는 알면 알수록 막을 수 있었던 인재 성격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책임의 당사자는 책임의 크기만큼 대통령부터 가장 큰 겁니다. 그렇게 책임과 권한이란 이 두 자리를 같이 봐야 하는데 이걸 전혀 망각하고 전혀 엉뚱한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 때문에 마치 수해가 발생되고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이 수해 복구를 막는 진짜 원인인 것처럼 전혀 다른 흑백 논리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죠. 박유재 대변인 말씀대로 이권 카르텔 때문에 이런 피해가 났다면 뭐 그 얘기가 나올 만도 하죠. 아니 장윤배 변호사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상식 공정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대통령 그렇죠.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상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일반 건전한 상식에 대통령의 상식이 가 닿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권 카르텔도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수해 복구, 온 국민이 다 마음으로 응원하죠. 거기에 많은 지원이 가야 된다라고. 근데 시민단체 이 자들에게 가는 돈 때문에 정말 중요한 데는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지적해 주셨지만 이 근거 법령이 다르고요. 개정 분류 자체가 다릅니다. 이걸 갖고 이 돈을 여기다 갖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세수 정책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나요? 재정 건정성 신주단지 같이 모시면서 법인세 깎아줬죠. 뭐 보유세, 종부세 깎아주면서 유리지갑 근로자들 소득세는 인상하겠다고 하고 세수에 막 구멍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 때문에 이게 돈이 줄줄 샌다라는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한다? 갈라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팩트도 아니고요. 대통령 정치 경험 없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전 박수 쳐준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들지 않았구나. 오히려 이해관계로 얽히지 않았구나.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국회에서의 경험이 없고 어떠한 정치 행보도 없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유일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행정도 모르고 세금도 모르고 세수도 모르고 재난도 모르고 그리고 그 모르는 걸 최소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점에 저는 국민들의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마디 했던데 일단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 책임이다.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 고위공직자는 왜 존재하냐.
지난 수회 때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고작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에 공감과 배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무한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글을 썼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게 첫 번째 오류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두 번째 오류는 정확히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한다? 이건 두 번째 오류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한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곽건영 위원장 오늘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자꾸 곤란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왜 이런 상식적으로 일리가 있고 그렇겠다라고 싶은 얘기를 국민의힘 전 의원, 전 대표한테만 들어야 됩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것은 아니다. 대통령 간다고 상황 달라지냐 이런 얘기 한 놈 잘라라. 지금 무슨 당장 수해 복구가 중요하고 애도하고 추모하고 그 다음에 뭐 지원 얘기하는데 이권 카르텔 이런 메시지 낸 놈 누구냐? 이런 얘기가 왜 지금 그 당에서 안 나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금 보여주신 그 자료하면 저기 그 따가운 비판이지만 분명히 들을 만한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지금 가뜩이나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직 사고 수습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감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여야 간의 갈등들이 첨예한 이 정치 구도 속에서 정부 여당이 어떤 개별적인 의견이나 비판적인 의견이 있어도 일단은 그 특히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를 함께 꼬집는 게 맞느냐라는 또 고민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급한 상황에서는 지금 정부 여당에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더라도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여당으로서 보조해주고 발맞춰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에는 당내에서도 건강한 정당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면 또 비판해야 될 지점이 있다면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 눈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은 사실은 목소리와 힘을 좀 모아야 될 때다 이런 판단들을 지도부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장유미 변호사, 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피해자죠. 피해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뭐 대통령한테 그렇죠. 잘린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이런 사람들 100번 이야기해봐야 그냥 그런 처지니까 그러겠지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읍니다.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 대통령을 엄호해 주기를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건전한 상식과 국민의 마음의 시선에서 본다면 전 대통령을 두둔하기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이준석,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센 거 아니야? 우리 당 사람 맞아? 사실상 우리 당 사람 아니지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가서 부딪히지 통과해가지고 잘 수용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스피커는 크지만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지금 뭐 용산에서 누가 잘릴 거다, 누가 뭐 경질될 거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당이 김기현 대표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 대통령실에서 찍어 누르고 그나마 이런 표현 저는 수긍할 수 있다고 만만한 말을 들을 것 같은 휘하에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인물 내세웠습니다. 김기현 대표 그래서 정치적 미래 열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이 대통령의 실정을 제대로 건강한 여당의 역할을 재정립해가면서 쓴소리도 해야 총선의 길도 열리고 차기 대선의 길도 열리는 겁니다. 대통령 기계적으로 엄호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니까 수혜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기현 대표 왔을 때 박수 쳤나요? 사진만 찍고 가는 거 왜 왔냐고 호통쳤습니다. 그런 말을 새겨 들으세요. 대통령실에 그런 의중만 살피지 말고요.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왜 저자세로 국민을 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만 보고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우리 곽관용 위원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준비도 잘 돼 있으신 것 같고 옳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김기현 대표 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걱정을 했는지 잘 아시죠? 저런 식으로 뭔가 대통령하고 조금 각을 세울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 둘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바로 국민들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을 운영을 하고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뜻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정당의 역할인데 저런 식으로 그냥 입맛에 맞춰서 만들면 과연 대통령한테 국민의힘이 제대로 민의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당에서 좀 나와줘야지. 아무리 우리 곽관영 위원장이 준비 잘하고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해도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계속하면은 국민들이 그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비판들도 저도 좀 따갑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당시에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탄생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당내의 상황들을 좀 돌아보면 선택의 기로에 저는 좀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기현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고 지금 최고위원처럼 이렇게 꾸려지면 대통령실과 그렇게 각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각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 건강한 비판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당시에 저희가 이제 당내에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그러면 안정감 있게 이런 것들을 수습하는 것이 지금 이런 비판 기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당내의 어떤 민심들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결정이 된 것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얘기가 된 것들을 보면 저도 뭐 일개 원내당협위원장이지만 방송에 나와서 나중에 제가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 다시 봤을 때 내가 떳떳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구나. 뭔가 그때 당시에 상황이 겁나서 뭔가 하면 안 될 이야기를 했구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신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모든 당내 구성원들이 똑같이 대통령을 무리하게 두둔하고 대통령에게 할 말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부의 어떤 현실적인 이유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예. 저도 지금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방송에 가서 저희 여당 패널들과 얘기를 해보고 같이 해도 분명히 비판적인 시각들에 대해서 또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고 고치시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은 국민들 보시기에 좀 우려스럽고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저희 당과 대한민국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박 위원장께서는 상식에 입각해서 정말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본색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저희는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상식입니다. 상식에 맞으면 됩니다. 근데 너무나 지금 상식이 사라져 있고 도대체 이제 뭐가 상식인지까지 헷갈릴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식인가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근데 이렇게 상식에 어긋난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논리, 회개한 논리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요. 뭔가 대통령한테 그런 걸 막 주입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천공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제가 사실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김유정 의원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나토 가기 전에 뭐 보수 유튜버들 몇 명 불러가지고 만찬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네, 저도 방송하러 다니면서 그런 얘기 좀 듣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실제로 보수 유튜버 출신들을 다 이 공직에 임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국가 이 운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개념도 희박하거니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 컨텐츠가 없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혜 복구, 수혜 지원에 대한 것들을 이권 카르텔을 깨부셔서 그 돈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정권은 한마디로 그래서 무능 무책임 카르텔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8, 9월이면 또 태풍이 올 텐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면은 그 지원 예산이 지금 현재 뭐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4조 조금 넘게 있는데 그걸로 턱도 없이 모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야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야가 뒤바뀐 느낌이에요. 추경을 여당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 추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고 야당이 비판해야 되는데 야당이 오히려 이걸 우려를 하면서 필요하다. 지금 국민이 너무나 생계가 막막해진다. 앞으로 더군다나 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지금 흘려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만 운운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것도 역시 전 정부 탓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책임 떠넘기기인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의도 연구원이 집권당의 띵크탱크잖아요. 거기 박수영 그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 또 소위 뭐 윤핵관이라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하다 탓하다가 이제는 내비게이션 탓까지 했더라고요. 18일 날 올린 거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예. 길을 잘 외우지 않고 내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래서 내비가 침수 우려 지역을 미리 알려줬으면 우회를 했을 텐데 막을 수 있었는데 이런 취지를 올렸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SNS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오죠. 하다 이제 내비 탓이냐. 이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 그럼 내비업체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해괴한 논리가 등장하면 당에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준표 시장 주말 골프 논란이 불거졌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크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국민들 다 압니다. 김기현 대표 왜 그러는지 속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홍준표 시장 잘못한 겁니다. 제가 어제도 엄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식들은 잘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또 뭐 위수 지역만 안 벗어나면 뭐를 하든 상관이 없다. 비상 3단계 때 비로소 단체장이 업무 총괄하는데 당신은 비상 2단계에 불과했다. 아주 구차한 평소 홍준표 시장답지 않은 그런 얘기들로 지금 하는데 이 양반도 왜 사과를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될 일을 테니스는 되고 골프는 안 되냐. 누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등을 긁고 있어요. 이권 카르텔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은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각 당협의 위원장 그리고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당의 윤리 강령 등을 보면 이 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 당헌 당규에 있어요? 그 골프와 관련된 부분이? 예, 우리 당 윤리 강령에 그런 부분들이 적시가 돼 있고요. 과거 2006년에 홍문종 의원이 수해에 관한 강원도에서 골프 쳤다가 제명된 일이 있었어요. 일종의 판례라는 게 윤리위 징계에도 영향을 주나요? 글쎄요, 제가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완전히 독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징계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성급할 것 같습니다. 만약 홍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뭐가 문제냐라는 방식으로 이런 애들이 정리가 되게 된다면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아 이거 별 문제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진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복합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 들어갈 것 같은데 곽관영 위원장께 한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의 골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는 뭐 두말할 여지 없이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홍 시장은 왜 저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부적절한 일이 있었을 때 그 기자들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원론적으로는 홍 시장의 원래 스타일을 좀 발휘한 측면이 첫 번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조금 오히려 이렇게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거나 안 좋다고 느끼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종의 약간 자의식 과잉 같은 게 느껴졌어요.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시비 건다고 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기죽을 사람이냐? 나한테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원래 이렇게 일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사이다 갖고 좀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국민적인 어떤 우려 속에서 이런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당에서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가해지고 있는 비판들과 뭐 여러 가지 조치들 저는 그 점에서도 좀 한 가지 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뭐랄까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 당내 구성원입니다. 남일 하듯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작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고 하면서도 이것이 제가 만든 대통령이고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대통령이고 홍 시장님도 어쨌든 대구 그때 선거에 나갔을 때 저희 당에서 응원했던 시장이고 지금 저희 당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매를 맞아야 하는 것이지 남일 얘기하듯이 이렇게 뭔가 갑자기 잘 걸렸다 하는 식으로 비판하고 하는 것은 저는 누구한테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함께 사과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에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갈 테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 같이 좀 부끄러운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할 것까지 같이 답변을 해주셔서 두 번째 질문은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왜 김기현 대표 저렇게 나오는 것 같으냐라고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박유진 대변인, 일단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 가끔 이렇게 좀 입바른 소리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홍준표 시장이 항변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그 정도의 사리분별을 하고 있고 매뉴얼에 따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버리면 공직사회가 운영될 수 없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국민의 삶의 눈높이에서 보면 정치의 역할이나 행정의 역할 같은 것들이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다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무언가 바탕이 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이끌어가는 대상인 것처럼 느껴지죠. 정치와 행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본질을 잠시 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매뉴얼에 따른다는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지금은 비상 2단계고 2단계에선 가능한 건 이런 것이고 위수지역은 어디고 거기선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런 매뉴얼을 충실하게 지키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그 본질의 결과를 느끼고 싶은 것이잖아요. 이 점을 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김주정 의원, 김기현 대표, 홍준표 시장하고 좀 감정이 안 좋고 사이 안 좋은 건 이제 국민들 다 알잖아요. 아까도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자치단체장 할 때 조금 소리가 커집니다. 잘 걸렸다 싶은 거겠죠. 이참에 아주 잘 걸렸다. 징계 여부를 뭐 논의한다고 하는데 징계 착수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도대체 그날 같이 골프 치는 사람들은 누군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시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같이 약속이 돼 있던 거라 할지라도 말려야 되는 거 아닐까? 그 시장이 이건 시장 아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아닙니다. 정말 해야 시장을 되는 거. 생각한다면 네. 저 같으면 먼저 전화하겠어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날씨가 짝짱할 때였는데 지금 이렇게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데 아닌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날 뭐 1시간 만에 비가 너무 와서 뭐 멈췄다고는 하지 비 와서 합니다만. 멈춘 거지. 날 좋았으면은 맞아요. 끝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없나. 그 경북이 그 인접 그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홍수 피해 속에서, 폭우 피해 속에서 골프 친 유일한 단체장이에요. 또 아산시장은 뭐 휴가 갔다고도 합니다만은 홍준표 시장처럼 이렇게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역할을 했었고 이런 분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100번 양보해서 아산시장도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거기도 국민의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 이제 어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나는 더 이상 이제 대권의 꿈은 접는 것이냐. 나는 대구시만 잘 하면 된다. 매뉴얼대로 우리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접한 그 경북이나 이런 데 산사태 나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고 한데 골프를 치고 싶습니까? 도와줘야죠. 임금님 뒤에 캔디 아이디 쓰시는 분. 홈카드 이제 탄산이 다 빠졌어요. 그런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한라사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글을 보내셨는데 안타까운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단 말입니다. 이 정부는 애도라는 게 없습니다. 12구 참사 때도 같았습니다. 쇼 좀 그만하세요. 국민들에게 진심을 보이란 말입니다. 정말 암담합니다. 수해난 지역에 방문해서 보리밥 포스터만 보고 있는 대통령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쯔양님도요. 슈퍼챗 보내면서 뭔 일만 생기면 카르텔 하니까 요즘은 좋아하는 카스테라도 보기 싫어지네요. 최선화님. 카르텔 이제 이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네요. 새 단어를 하나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 이렇게 좀 지금 뭔가요? 장유미 변호사. 네. 날씨도 비상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지금 이상해요, 나라가. 나라가 이상하죠. 지금 대통령이 진짜 입에 자주 올리는 국민들이 듣고 싶지도 않다는 그 카르텔. 진짜 저희가 체감하는 카르텔, 법조 카르텔, 검찰 카르텔이에요. 이번에 권영중 대법관 어떻게 했습니까? 논문을 하나에 3천만 원씩 주고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 7곳에서 의뢰받아서 썼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카르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형 로펌은요, 특정 기업 내지 특정 당사자들을 대리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입맛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보고서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서울대 교원으로 교수로 몸담고 있으면서 쓴 분이 보수정당에서 대법관이라고 우수하다고 추천하신 분인 겁니다. 이런 걸 법조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통령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그 사교육 시장에 많은 수험생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익 얻는 게 어떻게 초과이익입니까? 이런 반시장적인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 뭐 자유론을 읽는다, 뭐 본인이 자유주의의 가치를 담지한다라고 말만 해서 자유주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책에 반영을 해야죠. 하는 거는 보수 우파의 또 전형도 아니에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카르텔이다, 초과이익을 가져간다, 징계하겠다, 뿌리 뽑겠다. 이거는 정말 국가가 우왕좌왕 그냥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서 좌지우지. 대통령은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교육도 알고 있고 수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있고 이런 식의 참모 그리고 이런 식의 마음가짐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 여당 세력, 대통령,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 계시지 어려울 겁니다. 곽관영 위원장, 대통령이 그 정치보조금 전부 삭감하고 이제 수해 복구에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긴축재정 이런 데 쓰려고 한 거다. 국민 눈물을 닦는 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을 하지 않고 해보려고 이제 정치 보조금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왜 추경을 안 하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존에 그 방만했던 어떤 재정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기조를 애초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예외의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뭐 비판들을 받으시고 하는 이유 중에는 하시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좀 과도하게 일관되게 지키시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고집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정부 여당이 스스로도 잘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장영민 변호사님께 그 이야기하셨던 것들 중에 대통령께서 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해가실까 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퍼스널리티도 있겠지만 어떤 구조적인 맥락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정치권의 대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심각한 갈등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영 간의 뭔가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과몰입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매몰되기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떨어져서 통합이나 이런 조금 더 큰 가치에서 유연하게 조금 대처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된다면 지금의 여러 가지 그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모습들이 상당 부분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좀 하고 있습니다. 원칙 얘기하셨는데 원칙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죠. 국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대로 지금 도어스태핑 중단한 대로 기자회견도 한 번도 안 하고 뭘로 소통합니까? 뭐하러 용산으로 옮겼어요? 뭐 그런 원칙은 또 다 어디 갔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마 이 말씀 꼭 덧붙이고 싶은데 국민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거의 가장 기괴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을 거죠. 제가 이제 서울시 일을 있다 보니까 이제 정말 아마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때 국가 추도 기간 6일이 있었습니다. 영정이 하나도 없는 국화꽃으로만 꽉 채운 분향소는 그냥 한마디로 기괴하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의 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추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제 인류 보편적인 양식이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절을 하고 향을 피우는지를 알 수 없는 국화꽃만 꽉 차 있었던 그 기괴한 국가주도 6일의 추도식 장면이 어쩌면 지금 이 정권의 지금 모습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슬픔이 좀 꽉 차 있다고 느껴지고요. 수사를 할 때는 결국 기승전 수사에서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라고 세상의 관점 프레임을 흑백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서 이기는 것, 이것이 일을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2차원이 아니고 3차원 입체지요. 입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연결로 결과물이 서로 이어져 있는 이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최고 통치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부디 명심하고 각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참 여러 가지를 다뤄봤는데 제발 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비홍님, 대통령은 제왕이 아닙니다. 국민을 어루만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직무에 맞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예, 대비홍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쯔양님,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쯔양님께도
글래무어 화장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바둑이님 오늘 패널들 신선했어요. 그런 의견 주셨는데 예, 박유진 서울시의원,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님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김유정 의원, 장윤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네. 예,